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월간 가계 소비 지출이 최근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율이 0.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이후 최고치로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약 0.7%보다도 높은 결과였습니다. 같은 달 개인 소득도 전월 대비 0.5% 증가세를 이어가며 소비 확대를 뒷받침했습니다. 고용지표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세를 띄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에 비해 3천 건 늘어났지만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7만 3천 건엔 못 미친 수치였으며 경기 호조와 부진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30만 건을 16주 연속 밑돌았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그리스 경제 개혁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또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이전부터 의견 차를 보였었던 연금 개혁과 부가가치세 인상 문제가 여전히 협상 타결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편 IMF는 이달 30일로 예정된 그리스의 15억 유로 부채 상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 은행들에 대한 예대율, 즉 예금 대비 대출액 비율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상업은행들은 그간 예대율 제한에 묶여 예수금의 75%만을 대출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2분기에도 경기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 차원에서 예대율 규제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최예린입니다. 미국 가게들이 본격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네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집계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이는 6년 내 최대폭 월간 증가였는데요. 결국에 왜 이렇게 갑자기 지갑을 열면서 돈을 쓰기 시작할까? 아마 그 배경에는 간밤에 나온 고용지표가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집계하는 지표인데요. 실업자 수를 매주 체크하고 있는 그런 지표라 할 수 있겠는데 16주 연속, 16주면 넉 달이죠. 4개월 연속 30만 건을 지금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연속 매주 집계한 결과 실업자 수가 30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고용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렇듯 고용이 계속 증가를 하니까 계속 일해서 번 돈을 이제는 쓰기 시작했다. 이런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이 5월 달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가지 못했는데요. 네,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리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챙겨보죠. 네, 3대 지수의 일부 지수가 이미 하루 전 마감 지수를 반납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흐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17,890선까지 떨어져서 121 평선을 다시금 건드리는 상황이 됐고요. 나스닥은 연중 최고치 상황에서 이틀 연속 밀린 꼴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이제 61선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래도 2102.31 정도는 가리켜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유럽 모습 보시겠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정말 유로그룹 회의를 또 한 번 밀어서 또 한 번 이제 열어서 회의를 열었는데 간밤에도 성과가 없었고요. 이번엔 다시 27일 날 또 한 번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각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결과를 듣게 됩니다. 아마 30일까지 IMF에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중간에 의회 승인해야 되는 아주 최소한의 시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듣게 되는 그리스 소식이 아마 파이널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유럽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사실
안타까운 건 장중에 1% 넘게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서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독일은 겨우겨우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플러스로 끝낼 수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와 환율 모습 보시겠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유가는 최근에 좀 변화가 있다면 의외로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약간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가 재차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어서 유가도 간밤에 1%가량 하락해 WTI 기준 60불이 일단 다시 깨졌습니다. 환율 시장은 좀 조용했다고 보여집니다.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제 아시아 증시 모습 이어서 보시죠. 어제 중국장이 보신 대로 3% 넘게 급락했거든요. 중국이 최근에 지준율을 계속 내릴 거다 여러 기관들의 관측이 있었지만 딱히 내리지 않았던 와중에 어제 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결국 예대율의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특별히 그런 쪽에 대출을 많이 해줘서 돈을 풀겠다. 이런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재차 빠졌는데요. 다시 전 저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이 주목을 받았죠. 올 들어 처음으로 750을 종가상 돌파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이 하루 만에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코스닥에서 보여줬었는데요. 6월달 사실상 거의 내내 샀던 기관 어제 순매수 1위 종목은 바로 다음 카카오였더라고요. 어제 사실 코스피도 많이 빠질 뻔했었는데 그리스 때문에 2070선 갔다가 2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토스 마감은 아니었지만 정부의 추경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15조 규모로 거의 확정된 추경. 잠시 후 효과가 있는지 그 내용들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소비 지출이 6년 만에 최대 월간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드디어 미국 가게에 지갑이 열리고 있는데 꽁꽁 닫혔던 지갑이 갑자기 열리게 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네, 저번 주에 그 신규 주당 실업 건수가 아무래도 좀 줄었고요. 그래서 27만 한 1,000건 정도에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16주째 정도 30만 건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었죠. 이렇게 보면 이제 고용시장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득 증가로 되고 또 이것이 소비 증가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물가를 고려한 이제 실질 개인 소비도 한 0.6%포인트 증가해서 이것은 이제 예상했던 0.5%보다도 또 높았고요.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6년 만에 개인 소비가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라든가 주식 가격 또 미국의 그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것들도 이제 고용 시장 개선하고 이제 같이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동안 이제 저축을 쭉 쌓아왔던 미국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것을 소비로 연결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택과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이제 소비, 지출로 연결이 되고 있네요. 돈이 돌고 있는 미국 얘기 잠깐 해봤는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예요. 교수님하고도 그리스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리스가 갑자기 연금을 깎겠다 이렇게 새로운 제안서를 내면서 급물살을 타서 금방이라도 협상 타결이 될 것처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IMF 쪽에서 그래도 추가 긴축을 요구하는 그런 역제안을 했고 그리스가 여기에 반발하면서 다시 좀 틀어지는 모습입니다. 27일로 회의를 또 한 번 잡아놓았던데 어떻습니까? 이번에야말로 타결이 될까요? IMF 돈 갚아야 되는 마감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6월 말까지 16억 유로에 이제 해당이 되는 돈을 갚아야 되죠. 실제로 이제 그 융커 EU 집행위원장 또 드라기 그 미국 유럽은행 아니죠 유럽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리카르트 IMF 총재랑 또 시프라스 총리하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협상을
하고 서로 절충안을 내고 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이 다시 27일 오전으로 미뤄졌죠. 그래서 합의에 도달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IMF 쪽에서의 그 상당한 그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스가 얼마나 근접한 협상안을 내놓느냐가 결국은 최종 타결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걸로 보여요. 실제로 그 그리스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세금 증세, 법인세라든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자들 고소득층의 증세를 이제 주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이제 내놨다고 하면은 IMF는 이제 재정 지출 그러니까 씀씀이를 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입 세금을 올려도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그리스 경제가 나아지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연금 지급액을 상당 부분 줄이는 것. 특히 그리스 GDP의 경제 규모의 1%에 해당하는 18억 유로 정도를 감소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특히 퇴직 연령을 좀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제 이러한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 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결국은 경제가 사실은 더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을 줄여야지 현재 일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부담을 가중시키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IMF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지출 축소를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협상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은 아마 협상이 진전되기는 현재로서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강력하게 할 경우에 사실은 또 의회 통과도 사실은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스케줄로 봤을 때는 30일까지 IMF에 또 한꺼번에 돈을 갚겠다라고 해놔서 몰아서 돈 갚아야 되는 데드라인이 기다리고 있고 27일에 이제 회의를 또 한번 잡아놓긴 했는데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의회 또 독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도 있으니까 사실상 27일이 정말 마지막 회의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30일까지 시한이 있기는 하고 서로가 협상을 하려면 그거는 얼마든지 순간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끝까지 서로 힘겨루기가 될 것 같고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 입장에서 도저히 그 절충안을 채권단의 입장에 맞게 내놓지 못할 경우는 아마 IMF 쪽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평소에 말이 참 많았던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였는데 최근에 당내 급진 좌파들의 압박 때문에 지금 말이 없어졌다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합의안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또 그리스 의회 통과 이것도 그 다음 과제로 아마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중국 쪽에서 어제 부양책을 내놓았더라고요. 물론 중국 증시 또 한 번 급락하긴 했는데 중국의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폐지했는데 이것이 20년 만에 단행된 조치였다고요. 네, 그렇죠. 그 예대율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금융권 은행들이 받은 이제 예수금, 그러니까 예금이죠. 예금 잔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75%로 사실은 규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대출을 못 해주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이제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통과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유동성 확대라는 그러한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중국 증시가 상당히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 사이에 많이 올랐었고요. 또 그래서 최근에 엊그제는 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조정을 받고 있고 당분간 여름 동안은 좀 조정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유동성 확대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이러한 그 경기 부양책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중국의 그 부동산이 지금 상당히 좋은 것으로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추가적인 그런 대표적인 금융 정책을 쓰기보다는 일단은 예대율을 가지고 조금
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은행권의 20년 만에 예대율 규제를 폐지해 줌으로 인해서 특별히 대출의 여력을 많이 시중은행들한테 허용을 했고 이것으로 하여금 시중에 좀 돈이 돌기를 중국 당국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또 중국 증시 움직임도 궁금한데 교수님께서는 여름,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추가적으로 중국 증시가 더욱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어요. 중국만 어제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에 정부의 보조적으로 발맞춤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경 발표가 있었는데 역시 규모도 규모였었지만 메르스 때문에 추경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어제 15조 규모로 추경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해 주시죠. 네. 어제 핵심적인 골자는 역시 이제 추경을 비롯한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 특히 경기 부양책에 이제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3.8%로 경제 성장률 연초에 예상했던 전망치를 3.1%로 대폭 이제 하향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추경이 없으면 2%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2%대로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2%대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였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언급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17조에 해당하는 추경 이후에는 이제 가장 큰 규모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15조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정부가 내놓은 패키지는 상당히 그거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추가 경정 예산으로 한 1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금 운용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제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5조 이상 또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이죠. 금융 지원으로 19조가 이제 또 있을 걸로 보여요. 이것은 이제 수출이라든가 투자 활성화 이런 데 이제 쓰기 위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작은 공급 규모는 아마 이렇게 보면 지자체에 또 재정 확대 12조까지 포함한다면 한 46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 통과할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그렇게 크게 발표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 2%대 추락이 현실화될 것 같으니까 특별히 메르스라는 돌발 악재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급하게 추경을 절박한 상황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사실 15조 정도는 예상했던 그런 전문가들이 많았었고 많게는 20조 정도 이상은 돼야 추경이 성장률을 0.45%까지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규모가 혹시 작다고 생각하진 않으셨는지요? 글쎄 규모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쓸 거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지금과 같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세수도 부족한데 이렇게 무리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역시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려면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살아나던 경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렇게 추경 편성이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용도가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용도는 내놓고 있지를 못하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거에는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 내수, 가계, 기업 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특히 2분기는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주저앉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쓸 곳도 별로 이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소비성 지출로 흐르면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SOC 이런 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가 예산도 이쪽에 20%나 줄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새로 다시 이 카드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점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는 조금 의문이 있지요. 네. 그래요. 규모를 떠나서 추경의 쓰임새 그리고 운용처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 공개는 안 된 상황이다 하셨습니다.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정부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작년에도 세수가 11조 적자였고 결국 국채 발행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쓰고 이제 남은 돈을 우리가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3년째 계속 적자기 때문에 뭐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 발행이 사실은 이제 작년 말에 이미 이제 2001년도에 87조 든 게 이제 작년 말에 498조까지 늘었고 이대로 간다면 내년까지는 한 6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이제 나빠지고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더더군다나 이 지금 추경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중요해지는 거죠. 사실은 잘못하면 이런 추경이 이제 저금리 기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실물 투자라든가 실물 경제로 이어지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쪽으로만 흐르게 되면 사실은 서민 경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6년 만에 최대폭 늘어난 미국의 소비 얘기에서부터 중국과 한국이 어제 단행한 추경, 비롯한 여러 가지 인민은행 그 예대율 규제 풀어준 것, 그런 부양책들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글로벌 이슈는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의 분석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 멘토입니다. 제가 썸머랠리가 기대된다. 조정시에는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바로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어제 낙폭을 키웠다가 낙폭을 오후장 들어서 점점 축소하면서 결국은 코스피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죠. 저희가 계속 종목 장세다 개별 종목 장세다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기인했다는 거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눈, 안약, 토비콤, 그죠? 소화제, 배화제, 일양약품 뭐 이런 거 얘기 드렸었는데 일양약품이 이 신문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 최초 말씀드렸던 요커가 약을 싹쓸이해 갑니다. 이 얘기 드리고 난 이후부터 꼭 지금 거의 3배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이 신문 읽어준 남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은 산업에 대한 싸움을 이 신문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팩트에 대한 해석적 부분 그것이 주요 쟁점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쪽에서요 나온 기사들 중에 요거를 한번 제가 잡아봤어요. 애플 홈킷 리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리라는 애플 홈킷 그 시리가 뭐냐면요. 이 구글 애플의 이 음성 인식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리가 시리의 뉴 스마트 홈이 요구되어진다는 얘기가 already need renovation. 벌써 이 혁신이 혁신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리가 별로 안 좋다 이 얘기죠. 그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리가 왜 안 좋으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리가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턴 오프와 턴 온을 얘기를 해도 턴 업으로 얘가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말귀 이 난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보면 이게 뭐 중요한 얘기들 몇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애플의 홈킷 그리고 구글의 네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느냐 하면 자, 불 꺼 그리고 뭐 에어컨 켜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스마트 홈 시장의 성장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 구글이나 애플 그리고 삼성
LG까지도 이제 이 스마트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성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스마트홈의 대표적인 주자가 코콤이죠. 이 코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5,200원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것이 2만 원을 넘어갔었고요. 최근 들어 조정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조정은 어디까지나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 들어온 구간에서 따라가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5,200원 얘기 드릴 때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보시고 계시다가 결국은 다 올라가 2만 원 갔다가 조정 주니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0원, 16,000원 이런데 막 매수에 들어가시니까 지금 손해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17,000원, 16,000원 가도 본인들은 본전 부근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사 2만 원, 3만 원을 가도 본인들은 본전 부근에 팔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네. 미리 얘기 드릴 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하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일단 본인들의 생활 패턴이에요. 이 스마트홈은 내가 집에 들어올 시간대를 기억하고 그 시간대에 알아서 밥을 지어주고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내 개인 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시스템, 즉 정보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기억해 놓고 그것을 습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워치라든가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그들이 보는 것을 빠르게 지금 그러니까 전달을 하는 거죠. 명령값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신다면 거기에 대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스마트홈, 그 다음에 바로 빅데이터이죠. 클라우드 시장, 요 세 가지를 딱 검색해 보시면 앞으로 미래 시장 성장성이 밝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서울경제신문 기사부터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2년 만에 금리 인하 슈퍼 추경 패키지 성장 2%대의 추락을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왕 단행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늘 지금 밀려서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단행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였고 슈퍼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지금은 이제는 발표를 안 하면 이 지금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죠. 그러니까 이런 CPR 단계에서까지 왔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경제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왕 떠밀려서 하는 거라면 좀 대폭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찔끔찔끔 회초리 있잖아요. 회초리 맞으면 회초리로 맞아 죽는 것보다는 한 방에 맞아 죽는 게 낫죠, 그죠? 회초리 찔끔찔끔 맞으면 아프기만 아픕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좀 추경이 되면 이것이 경기 부양에 대한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찔끔돼 버리면 결국은 또 15조 수준에 그쳐버리면 이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겨우 이제 그냥 숨통만 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호흡기만 꽂아놓은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호흡기만 꽂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조금 더 진짜 슈퍼 추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 20조 이상의 슈퍼 추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을 살려서 세수 확보를 하는 그 지름길이겠죠. 어찌됐든 이 기사를 뽑아온 가장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게 15조가 됐든 20조가 됐든요. 일단은 경기 부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권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으면 했지 악재로 작용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제가 왜 자꾸 조정시 분할 매수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조정시 찬스다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박스권을 뚫고 가게 되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00포인트를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편성되면서 오히려 경기가 빠르게 좀 부양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국조차도 이제 경기 부양에 불을 지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대율을 또 내달부터 은행 예대율 폐지, 지방정부 투자 지원 강화, 규제 완화 효과 적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지방정부의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들이 경기 부양에 대해서 골고루 균등 분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대율 폐지하는 것이에요. 지지율 인하하고 비슷한 경기 부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중국이 제대로 이런 경기 부양책을 써서 소비가 일어나면 대유럽 수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중 수출은 굉장히 큰 폭의 차원이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소비를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국내 정책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국가에 인접해 있는 국가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들을 참고해 본다면 우리나라 산업의 불씨를 살리는데도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한국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투자하셔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기사 볼게요. 예, 미국의 헤지펀드 메이슨이 또 들었습니다. 삼성물산에. 이 메이슨이요. 지금 엘리엇 편에 설 것이냐, 삼성물산 편에 설 것이냐,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삼성물산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 엘리엇과 더불어 이 메이슨도 역시 삼성물산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둘을 더 자극해서 그러니까 메이슨이라는 쪽이 오히려 엘리엇과 삼성물산을 자극해서 오히려 삼성물산의 주가를 올리는 데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해서 이번 주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헤지펀드 반대쪽이 강해지면 그러니까 합병의 반대쪽이 강해지면 삼성물산 쪽에는 유리한데 제일모직 쪽에서는 크게 유리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삼성물산의 주가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악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 엘리엇 그리고 또 새롭게 들어온 메이슨 참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이 조금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기사입니다. 면세점 쟁탈전에 밀려난 M&A 시장. 이거 뽑아온 이유 M&A 시장 보자고 뽑아온 거 아닙니다. 면세점 시장을 보자고. 그만큼 면세점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M&A 공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 면세점 따내는데 이들 대기업들 잠재 후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죠. 테스코, 그다음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동부익스프레스, 그다음에 동양시멘트, 유진기업, 이랜드 이 모든 회사들이 지금 면세점에 우리가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면세점 사업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중요 요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면세점 그들이 돈이 되니까 뛰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 메르스 사태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이 면세점 사업의 규모는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면세점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면세점 사업을 한참 시작하고 또 그다음에 면세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쪽에서의 성장세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일도 똑같은 얘기 드렸습니다. 썸머랠리 기대된다. 여전히 썸머랠리 기대됩니다. 지금 바깥에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요. 메르스 사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끝났다라고 끝물이다. 끝났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되고 지금 추가 경정 예산 편성된 데다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그리스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확실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맷집은 생겼고요. 그리스 사태가 나올 때마다 이미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맷집이 이미 두둑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 그리스 사태는 진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극적 타결을 이룰 수밖에 없다. 27일로 또 미뤘어요. 결국은 뭐냐면 IMF가 그리스로부터 받아야 될 돈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30일 날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27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결을 이뤄내려고 이들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결과를 가지러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진 않죠. 특히 이들은요, 세계 유수의 경제 정상들이 만나서 그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아무 결과도 없이 빈손으로 나온다? 그들 자존심 상하는 얘기겠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오히려 이 그리스 때문에 빠지는 구간이 조정시의 매수 찬스다. 이렇게 좀 보시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장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어서 시황의 신,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SK증권 영업부 PL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미국 소비가 6년 내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 정말 기다렸던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은 그리스 이슈 때문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같은 상황이었었지만 어제 15조 추경 편성이 되면서 어제 약보합 선전할 수가 있었는데 반등하던 중국장이 어제 급락했더라고요. 중국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주시죠. 네, 자 오늘로써 또 상반기가 마무리되는군요. 물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말은 이모지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출근하시는 분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유리창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모처럼 출근하면서 비를 좀 맞았습니다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타들어가는 메마른 대지의 단비와 같은 그런 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비로 인해서 속상하신 주식 투자하면서 혹시 속상하셨다면 속상한 마음도 다 쓸어가고 또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그 악령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메르스의 사태도 모두 다 씻겨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한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저희 나라와 같은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나라의 특성상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 시장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가 국내 주식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도 사실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장 초반에 소비와 고용지표 같은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하락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그 하락하는 것이 그렇게 밉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그리스발 사태로 인한 악재는 상승의 저해 요인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새로운 악재로 다시 말해 주가의 하락을
야기시키는 그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알려진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 같은 경우에 0.4포인트, 0.4%가 하락했죠. 75.71포인트가 하락한 17,89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다시 상승 추세가 다소 둔화되는 느낌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때요? 네,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죠. 역시 그리스발 사태가 기대했던 구제금융 협상 타결안이 결렬됐다 하는 소식과 함께 유럽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독일 증시는 오히려 장막판 무렵에 물론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독일 증시는 장막판 무렵에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 하는 거죠. 0.02% 뭐 상승했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락했다 돌려놓는 양선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그리스발 사태가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남아 증시 우리와 인접한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일본 증시도 소폭 하락했죠. 하지만 상승 트렌드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96.63포인트 하락한 2771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윗골이 달아주는 음봉입니다만 신고가 행진에 따른 직전 고점 돌파에 따른 연속 상승에 따른 눌림목치고는 너무나 경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중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3.46%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려 162.37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래서 4,527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미 중국 증시는 추세 이탈의 모습을 보였다.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상승했다니 어제와 그제가 아니라 그저께와 그제 이틀 연속 상승했다가 전일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예, 중국 증시는 그동안 연속 상승, 단기 과일권 진입 논란,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도 신용 규제를 갖다가 강화하는 등 어떤 너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에 따른 완화 장치 여파로 조정을 받는데 지금 중국 증시는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한번 조정을 한번 받아줘야 될 그런 타이밍에서 받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도 보죠. 전일 국내 증시 하락은 했어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현격하게 줄여주는 그렇죠? 양봉의 모습으로 2085포인트 코스피 기준입니다. 2080포인트대를 견고하게 지켜줌으로써 자, 이제는 2080포인트 라인이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50포인트 라인에서는 지지선대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전일장 국내 시장의 모습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 조정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전일장의 모습으로 봐서는 가뭄의 담배와도 같은 그런 아주 흡족판만한 그런 결과는 낳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지난주와 같은 공포스러운 급락장에서 벗어나는 일말의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사님을 굉장히 빨리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전환이 되는 걸 확실하게 이제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할 거고 매수할 종목과 업종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이사님은 못 뵙고 지수는 2080에 안착하고 또 낙폭과대 대형주들도 쑥쑥 올라오니까 마음이 급했었는데 이제는 사도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사면 좋을지 궁금한데 최근에 또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과 바이오를 한번 해볼까 또 늦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6월에 마지막에 남겨놓고 있다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상반기 마무리입니다. 과연 하반기에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악재를 잠재울 그런 상황들이 국내 시장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에 추경을 15조 편성하느니 아니 20조까지 해야 되느니 하는 논란을 벌이고 있죠. 이 설사 추경을 얼마를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정부 당국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식하고 있다는 것, 느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주식 투자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반하여 투자하지 마라 하는 주식 투자 격언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 그 표명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투자 심리 안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추경 편성안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정 국면을 보이는 메르스 사태가 사막 열대지방에서 나타난다고 하죠. 이제 비가 최근 들어 많이 그래도 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메르스가 문제가 아니라 가뭄이 더 문제라고.
근데 진짜 단비가 내려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조금 보행에 교통에 좀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비 좀 풍족하게 한 200-300mm 이렇게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샀다 팔았다 잘 못하세요. 이거 다 올라가는 것 같아서 딱 들어갔다가 뭐 3-4% 먹고 빠져나오는 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몇 분 안 되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개인 투자가든 내가 재수없이 오늘 장중 고점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한 2-3일, 3-4일, 적어도 일주일 이상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모습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리는 안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악재에도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악재에 둔감한, 악재에 이미 내성이 강해진 이런 것을 좀 유식한 표현으로 하반경직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도 하반경직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건 뭐를 사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제가 두 가지 패턴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요, 전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장의 주도주, 남이 가는 길에 일정 부분 편성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남이 가지 않은, 그렇죠? 겨울에 하얗게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소박하게 내렸어요. 아무도 발자국 없어요. 내가 한번 첫 스타트로 발자국을 찍어볼까 하는 그런 열망과 욕망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있죠. 신천지를 개척한다는. 그래서 탐험가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식시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남이 간 길을, 그죠? 이것이 크레바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지 않습니까? 셀파가 에베레스트 등산할 때도. 그러니까 그 지형을 잘 아는, 이미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간 길을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국내 시장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고 가고 있는,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제약주 일정 부분 편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매수 관심 종목으로 한 녹십자 셀, 이런 종목, 녹십자가 역시 신약개발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실적 호전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갖고 있죠. 1단계 상승을 했습니다만 횡보하고 다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녹십자 셀. 그리고 실적 호전주로서 파라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스프링쿨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의 독과점이죠. 파라텍 실적 호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 여름도 이 비료라든지 화학업체들, 농약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니노라든지 이런 기상이변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많은 기상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농약 관련주, 대표적으로 남해왕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 이런 종목 보시고요. 자, 낙폭과제들 꾸준히 모아갈 종목으로서는 역시 증권주, 증시가 좋아진다고 보면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대형주에서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좋고요. 개별주에서는 SK증권, 유한타증권 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권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또 낙폭과제 대형주로서는 NC소프트라든지 다음카카오라든지, 그리고 여름에 또 수혜가 예상된 롯데칠성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실 것 같아 미리 제가 질문하고 답변 먼저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진정한 바닥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쌉니다. 원화가 강세가 되고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어떤 이유를 붙인다 하더라도 지금 퍼로 봐도 너무나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의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의 한계도 있어요. 나는 빠질 때마다 계속 살 수 있다. 여러분이 화수분이라면 자금을 그냥 퍼다 쓰면 퍼다 쓸수록 계속 나오는 그런 화수분을 갖고 계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미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하락시에. 그러나 추가적으로 여러분께서 흔히 알고 계신 소위 물타기라는 거 있죠. 물타기 할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을 좀 확인하고 진입하는 그쪽 종목은 조금 더 템포를 더 늦춰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제가 보면 실적 호전, 이들 종목에 대한 실적 호전은 오히려 찬바람이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실적 호전주, 낙폭 과대주 보라, 이런 투트랙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딱히 종목을 사실 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셨던 분들에게 아마 속 시원한 그런 해답을 전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은 왜 안 사죠? 때문에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낮기도 한데요. 네.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엄청난, 6월을 제한 지난 5개월 동안 국내 주식시장을 맹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미 국내 시장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내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투자자들로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세계 투자자들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 다만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도 금융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치고 빠지기에 좋은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비중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일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소폭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연초와 같은 간 적극적인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좀 만족해야 되고요. 다시 매수에 나서기까지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상장 기업들 지금 엘리엇하고 삼성하고 기싸움이 굉장히 강하죠. 어떤 면에서 전쟁이 죄송합니다. 방송에 그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경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도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이미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도 그런 것을 한번 명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시가 배당이라든지 주주 배당금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투명성 경영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치가 아니라 주주들이 극대화하는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서서히 가시화되면은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외국인들 매수 요령은 아마 없을 건데 안 파는 것만 해도 감사히 일단 생각하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 3인방 파라텍과 남해화학, 녹십자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제약주도 하나 있었고요. 낙폭과대주는 증권주 포함해서 NC소프트, 어제 기관이 제일 많이 산 다음카카오, 그리고 롯데, 칠성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의 전략 확인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드코의 상가 팩토리 시즌2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을 보는 이유는 결국 종목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드코 멘토님은 개인적인 사심 싹 빼고 종목 추천 이후에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한 평균 일주일 안에, 일주일 해봤자 5거래일인데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JW 중해제약도 제가 이제 같이 눈여겨봤었는데 워낙에 잘 맞추시니까요. 어제 9% 급등을 했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겠고 이 종목 오늘 시장보다 먼저 한번 살펴주시죠. 더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종목 일단은 더 갈 것 같고요. 바로, 시장 잠깐 얘기하고 바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1차 저항권이 되겠죠. 2090포인트를 맞고 떨어진 이후에 글로벌 증시 그리스 관련된 어떤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락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눌림 매수다. 결국 이제 5일선까지 조정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 5일선을 터치한 이후에도, 플러스권을,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 2090포인트에 대한 1차적인 저항, 재차 또 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저항권역에 좀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단기 조정으로 들어갈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역시나 종목별 차별화 전략으로 수익률 극대화에 더욱더 어떤 그런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결국 이제 최근의 흐름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제가 낙폭과대 대형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전저점 유지에 대한 여부 확인을 하시면서 코스닥에는 제약바이오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어제 이제 물론 제약바이오주들도 좋았지만은 대형주들의 순환매적인 부분들도 항시 열려있는 마음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어제 이제 대형 제약이라든지 녹십자 그리고 추천주로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리딩을 좀 해드렸던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대형제약 같은 경우에도 20% 넘는 급등세, 녹십자라든지 JW 중해제약도 상당히 좀 가파른
어떤 그런 상승으로 파워를 뿜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결국 이제 JW종에 대한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언급을 드리면서 앞전에 공략을 했던 롯데케미칼의 61선 부근에서 오면은 어떤 강력한 매집적인 부분들, 그 당시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누구도 일단, 보지 않았던 섹터와 지수 상황에도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화학 섹터들 계속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JW종의 시작도 거의 흡사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리딩을 했던 그런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치로 이 JW종의 시작 같은 경우에도 61선이 가까워질수록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장중에 한 13% 정도 매수 대비해서는 꽤 높은 어떤 그런 급등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서서히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일단 최근에 급등한 것에 대한 눌림목과 차익 실현에 대한 또 물량적인 부분들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자, 현재 구간 61선 부근에서 2차 상승을 하기 위한 발걸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제 캔들 자체가 코브라 모형의 머리를 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슈팅 1차적인 부분들 42,000원 정도까지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강력하게 어떤 터보 엔진처럼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은 좀 있을지언정 오늘 정도까지 5만 원의 돌파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5만 원 정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최종적인 목표가 5만 원 부근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그 가격까지 보지 마시고 부근 정도 오면은 일단 자율적인 그런 판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어제 이제 NHN 엔터 어제 소폭 좀 조정이 들어왔지만 큰 조정보다는 한 1.5% 정도 소폭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크게 흔들림 없이 종가로서 중기로서 가져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눌림 매수 구간이라는 점, 계속적으로 평균 단가를 저렴하게 맞춰보는 전략이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런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어제 이제 최바닥에서 장대 양봉을 뽑아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바닥권에서 옆으로 기면서 에너지 응집하는 패턴, 24% 정도 폭등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주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상당히 최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 방에 뽑아버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주들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과 함께 동반적으로 체크를 좀 하시면서 계속적인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주들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 좋은 그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 결국 이제 현재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2차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에게서 나오지만은 저는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단 홀딩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종목군들 매수해드리려고 종목 찾기에 혈안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격 제한 폭의 변경,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깡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머릿속에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의 흐름,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벌써 2088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08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이제 나왔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만큼 현재 구간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 방향성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은 212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장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 가는 바닥주 잡는다고 다 가는 건 아니겠죠? 우리 이두코 멘토님이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종목들, 재료가 살아있는 바닥주들이 결국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JW 중해제약 어제 말씀하신 뒤 며칠 안 돼서 이번 주 초에 얘기하셨는데 9% 급등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당초 목표가로 잡으셨던 5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하셨으니까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적중하시고 또 적중하시는 이두코 멘토님의 방송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제 옆에 예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밤 10시에 이두코 멘토님이 또 매주 주중에 그러하듯이 방송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종목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들 다 해소해 주시고 AS도 다 받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 상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증시 와이드였었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